구찌, 프라다, 페라리, 명품으로 빛나던 G7 선진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17년째 경제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바로 이탈리아 이야기입니다. 한때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까지 올랐던 경제 대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짐을 싸서 나라를 떠나고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끊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잘 나가던 선진국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진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몰락의 풍경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소름 돋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청년이 떠나고 아이가 줄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회. 이탈리아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을 한국이 똑같이 따라 걷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데자뷰의 정체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명품 브랜드들, 그리고 1년에 5천만 명이 몰려드는 관광대국, 명품과 와인과 르네상스의 나라죠.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도 60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나라가 못 산다고?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탈리아는 곳간은 가득한데 정작 그 곳간을 채우던 공장은 멈춰버린 나라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탈리아의 명목 경제 규모는 지금도 세계 8위입니다. 누가 봐도 부자 나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장률을 보세요. 2024년 0.7%, 2025년은 0.5%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년 뒤에 100만 5천 원을 버는 수준입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이탈리아는 금 보유량도 세계 3위인 부자 나라 아니냐? 맞습니다. 곳간에 쌓인 금과 문화유산과 명품 브랜드는 여전히 빛나죠. 그런데 곳간이 가득하다고 살림이 도는 건 아닙니다.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쌓아둔 걸 까먹으며 버틸 뿐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그 충격 이후 이탈리아 국민의 1인당 실제 소득은 2007년 수준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15년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시기를 잃어버린 15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통장에 돈은 좀 있는데 15년째 월급이 한 푼도 안 오른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는 꼬박꼬박 오르는데 월급만 그대로니 체감은 오히려 매년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모아둔 재산으로 버티는데 정작 내가 버는 돈은 늘지 않는 거죠. 그러니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청년입니다. 2025년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은 20% 안팎을 오르내립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정이 이러니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 미래를 걸지 않습니다. 여기에 빚 문제까지 겹칩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GDP의 137.1%입니다. 한 해 나라 전체가 버는 돈의 1.4배를 빚으로 짊어지고 새해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면 유럽연합 안에서 이탈리아보다 빚이 많은 나라는 그리스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곳간은 여전히 그득한데 그 안에서는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곳간은 가득한데 청년들은 짐을 싸서 나라를 떠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나라, 원래부터 이랬던 게 아닙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이탈리아는 영국을 제친 유럽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탈리아가 비틀거렸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 이 나라는 폐허였습니다. 공장은 부서졌고 도시는 잿더미였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유럽 재건을 위해 돈을 풀었거든요. 마셜 플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탈리아는 이 자금에서만 약 12억에서 15억 달러를 받습니다. 영국, 프랑스, 서독 다음 가는 규모였어요. 여기에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탈리아 공장들의 제품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폐허 위에서 기적이 피어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시기를 미라콜로 에코노미코, 그러니까 경제 기적이라고 불렀어요. 1948년부터 1973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연평균 5%대 성장을 이어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한강의 기적,
그 이탈리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자동차도 만들고 가전도 만들고 옷과 가구까지 유럽 전역에 팔았습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가 곧 품질의 상징이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1987년 이탈리아는 옛 종주국 영국을 경제 규모로 추월합니다. 현지에서는 이걸 일 소르파소, 추월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세계 5위 경제대국, 누가 봐도 부러운 성적표였어요. 그런데 이 화려한 성적표 뒤에는 아무도 보려 하지 않은 청구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 이탈리아 정부는 매년 GDP의 약 10%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냈습니다. 주요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월급은 300만 원인데 카드값이 매달 330만 원씩 나오는 겁니다. 모자란 30만 원을 매달 빚으로 돌려막은 셈이에요. 한두 달이면 실수지만 이걸 20년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1970년에 GDP의 37%였던 국가부채가 1992년에는 104%까지 치솟습니다. 22년 만에 약 3배로 불어난 거예요. 나중에 유럽이 정한 건전성 기준이 부채 60%였는데 그 기준에 거의 2배에 가까운 빚을 이미 그때 쌓아둔 셈입니다. 문제는 그 빚으로 무엇을 샀느냐입니다. 복지도, 표도 전부 빚으로 샀어요. 당장 국민에게 나눠줄 혜택은 빚으로 사고 그 청구서는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 바로 그 씨앗이 이때 뿌려진 겁니다. 화려한 잔치는 지금 버리고 계산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 앞으로 돌려놓은 셈이죠. 정치인은 표를 얻어서 좋고 국민은 당장 받아서 좋고 손해보는 사람은 아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미래 세대뿐이었으니까요. 한번 이 맛을 들이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빚으로 산 잔치는 달콤하고 그 대가는 한참 뒤에야 청구되니까요. 그렇다면 이 청구서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첫 번째 범인은 놀랍게도 사람을 뽑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사장 조카가 뽑힙니다. 이런 회사가 한두 곳이 아니라 나라 전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뽑는 방식 하나가 나라를 망친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걸 네포티스모, 우리말로 연줄주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실력이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로 자리가 정해지는 문화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학자들이 숫자로 입증한 사실이라는 거죠. 한 연구는 이탈리아 일부 국립대학과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들끼리 친족 관계인 비율이 약 30%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3명이 한 핏줄이라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이걸 아예 조작된 대학교라고 불렀어요. 가장 공정해야 할 상아탑에서 자리가 핏줄을 따라 대물림된 겁니다. 또 다른 학술 연구는 더 노골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공공부문에서 일하면 그 자녀가 공공부문에 취업할 확률이 약 44% 더 높았습니다. 부모가 공무원이면 자식도 공무원 자리가 열리는 겁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민간 채용의 상당수도 연줄로 채워진다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확실한 통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연줄 문화의 심각성만큼은 학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유능한 인재가 가장 적합한 자리에 가야 회사가 강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인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라는 자원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거죠. 축구로 치면 가장 잘 차는 선수를 공격수에 세워야 골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연줄이 자리를 차지하면 이 배분이 망가집니다. 감독 아들이라는 이유로 벤치만 지키던 선수가 공격수로 나서는 셈이에요. 1등이 떨어지고 사장 조카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회사는 둔해지고 나라 전체의 경쟁력이 깎입니다.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납니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0대 기업 안에 이탈리아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명품으로 그렇게 유명한데 삼성이나 애플처럼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 기업은 단 하나도 못 키운 거예요. 한때 영국을 추월하며 세계 5위까지 올랐던 나라가 말입니다.
이 부조리는 청년들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밤새 공부하고 누구보다 노력한 청년이 떨어집니다. 옆자리는 그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누군가가 차지합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절망, 이게 무엇보다 무섭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희망이 없는 게 사람을 더 빨리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작심하고 펜을 들었습니다. 밀라노 루이스 대학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보내는 공개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이탈리아를 떠나거라. 그리고 한 줄을 더 보탰습니다. 이 나라는 너희를 가질 자격이 없다. 자기 나라의 대학 총장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에게 떠나라고 등을 떠민 겁니다. 이보다 처참한 고백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따로 있습니다. 연줄로 자리를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보상받지 못하니 청년은 떠납니다. 그런데 청년이 떠난 자리에서 두 번째 범인이 이들의 미래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자리를 막는 벽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벽은 좀 이상합니다. 이름이 무려 연금이에요. 여러분, 연금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바로 그 연금이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답은 숫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탈리아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70%대입니다. 은퇴 전 월급의 70%를 죽을 때까지 받는다는 뜻이에요. 유럽에서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듣기엔 부럽죠? 그런데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돈을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이탈리아의 공공연금 지출은 GDP의 약 16%에 달합니다. 나라가 버는 돈의 6푼 중 1푼이 연금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온 나라가 노인 부양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리띠는 청년의 허리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연금은 부과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지금 청년이 낸 돈으로 지금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가 내 통장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은퇴한 세대의 지갑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자기 노후를 위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윗세대를 먹여 살리려고 돈을 내는 셈이죠. 그럼 청년의 노후는 누가 책임지냐고요? 다음 세대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돈의 흐름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청년이 월급으로 100만 원을 번다고 해볼게요. 가장 먼저 연금 보험료가 빠집니다. 보험료율이 무려 33%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노동에서 33만 원이 연금으로 먼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33만 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내 노후 통장이 아닙니다. 지금 은퇴한 세대의 매달 연금으로 곧장 흘러갑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건 회사 입장입니다. 보험료 33% 중에서 약 23%는 고용주가 따로 부담합니다. 청년 한 명을 정규직으로 뽑을 때마다 회사는 월급의 거의 4분의 1을 세금처럼 더 얹어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기업은 계산을 하죠. 한 명 더 뽑으면 부담만 커진다. 차라리 안 뽑는다. 결국 청년이 낸 돈이 청년의 일자리를 없애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월급에서 빠져나간 그 돈이 내가 들어갈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더 잔인하게 말하면 청년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리를 지워가며 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엔 슬픈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밤보치오니. 30이 넘어서도 부모 집에 얹혀 사는 어른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없고 어쩌다 생긴 월급마저 빨려나가니까요. 독립할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부모의 연금이 다 자란 자식을 먹여 살립니다. 참 묘하지 않나요? 청년이 낸 보험료는 노인에게 가고 그 노인의 연금이 다시 백수가 된 자식을 먹입니다. 빙빙 돌기만 할 뿐 누구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회전문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같은 돈을 두고 서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일자리도 없고 월급은 빨려나가고 그래서 청년들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이 나라를 떠나거나 아이를 포기하거나. 자, 두 번째 범인까지 봤으니 이제 가장 아픈 곳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젊은 일꾼부터 먼저 회사를 나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직원들은 점점 나이만 들어가요. 이 회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탈리아가 정확히 그 회사입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8에서 34사이 청년 약 63만 명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빼도 순수하게 빠져나간 게 약 44만 명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서울 강남구 인구가 통째로 빠져나가고도 남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떠나는 사람들이 그냥 청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떠난 청년 이민자 중에 약 42%가 배졸자였어요. 나라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돈 들여 키운 인재를 다 키워놓고 결국 외국에 공짜로 넘긴 셈이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두뇌 유출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생산성 높은 두뇌가 국경을 넘어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게다가 2024년 한 해에만 출국한 자국민이 2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떠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번 떠난 인재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자리, 더 공정한 사회를 맛본 사람이 다시 절망의 자리로 돌아올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떠나는 청년만 문제가 아닙니다. 태어나는 아이도 사라지고 있어요. 2024년 이탈리아 합계 출산율은 1.18명, 역대 최저였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1명 남짓 낳는다는 뜻이죠. 2025년 출생아는 약 35만 5천 명으로 무려 16년 연속 줄었습니다. 매년 신생아 울음소리가 조금씩 더 작아진 겁니다. 그 결과 나라 전체의 중위 연령이 약 48살까지 올라갔고 이제 65살 이상이 넷 중 1명꼴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4사람 중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예요.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구조. 이걸 경제학에서는 인구 오너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가 더 이상 성장의 엔진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는 단계예요. 인구 피라미드가 거꾸로 뒤집힌 셈입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요. 떠난 청년은 세금도, 연금, 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미래의 일꾼이 될 수도 없죠. 결국 점점 줄어드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노인들을 떠받쳐야 합니다. 짐을 질 어깨는 좁아지는데 얹히는 무게는 계속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러니 또 누가 아이를 낳고 싶을까요?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은 사람은 아이를 포기하고 한번 시작된 이 악순환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한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 출산율이 1.18명이라 충격이셨죠? 그런데 한국은 0.75명입니다. 이탈리아보다도 한참 더 낮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마지막 파트에서 자세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남유럽은 그냥 다 망한 거 아니냐 싶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옆 나라가 정반대의 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같은 남유럽인데 왜 이탈리아만 가라앉고 있을까요? 옆 나라 스페인을 한번 보시죠. 스페인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3.2%였습니다. 유로존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같은 해 이탈리아는 0.7%에 그쳤습니다. 10걸음을 떼는 동안 이탈리아는 한 걸음 남짓 뗀 셈이죠. 게다가 스페인만 잘 나간 게 아닙니다. 포르투갈은 1.9%, 그리스는 2.3%였거든요. 남유럽이라는 같은 동네에서 유독 이탈리아 한 집만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 쓴 약을 삼켰느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같은 병에 걸린 두 환자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아픈 주사를 지금 맞기로 했고 이탈리아는 그걸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스페인은 2012년에 노동시장을 크게 뜯어고치는 구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해고와 채용을 유연하게 풀고 기업이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길을 텄죠. 당장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반발도 거셌고요. 그런데도 그 쓴 약을 삼켰습니다. 반면 이탈리아는 2014년 잡스 액트라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반쪽짜리에 그쳤습니다. 기존 정규직을 둘러싼 보호 장벽은 그대로 남았고 손대려는 시도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로막았거든요. 한쪽은 지금 아픈 주사를 맞았고 다른 한쪽은 나중에 큰 수술을 택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스페인이 천국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스페인도 청년 실업이라는 깊은 그늘을 여전히 안고 있죠. 다만 방향이 다릅니다. 한쪽은 상처를 째고 꿰매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은 반창고만 붙인 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멜로니 정부조차 2025년 재정 적자를 GDP의 3.1%까지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정한 기준선은 3%인데 그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거죠. 0.1%포인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 0.1% 때문에 이탈리아는 EU의 과잉 적자 감시 명단에서 빠져나오는 데 실패했습니다. 약을 미룬 대가가 이렇게 매년 청구서로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아요. 다만 곳곳에 박힌 기득권을 건드리는 순간 표가 날아가니 또 미루고 또 미루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교훈이 나옵니다.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위기는 스페인에도, 포르투갈에도, 그리스에도 똑같이 닥쳤으니까요. 진짜 몰락의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개협을 미루는 것입니다. 아픈 주사가 무서워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할 몸이 되어 있는 거죠. 작은 감기일 때 약을 먹으면 며칠이면 낫지만 버티고 버티다 보면 큰 병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탈리아의 길일까요? 스페인의 길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의 머릿속엔 분명 한 가지 질문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말 이탈리아의 길을 걷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은 아직 남아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데자뷰입니다. 이탈리아의 합계 출산율은 2024년 1.18명으로 유럽 최저권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같은 해 0.75명, 2명이 만나 1명도 채 남기지 못하는 세계 단독 꼴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탈리아가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한참 더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서늘한 건 시계바늘입니다. 이탈리아가 출산율 1.3명 아래, 그러니까 초저출산 구간에 들어선 게 1992년이었습니다. 한국은 2002년, 딱 10년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탈리아가 청년 두뇌 유출과 텅 빈 곳간으로 신음하는 지금 이 모습이 한 세대 늦게 출발한 한국의 10년 뒤 자화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이탈리아가 15년 전에 받아든 그 청구서를 한국은 지금 막 우편함에서 꺼내 봉투를 뜯고 있는 셈입니다. 청구 금액은 아직 안 보이지만 발신인 주소는 똑같습니다. 조짐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2030 청년이 약 71만 9천 명,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이탈리아 청년들이 짐을 싸 국경을 넘었다면 한국 청년들은 방문을 닫고 안으로 사라지는 셈이죠. 국민연금도 2025년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미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시간을 벌었을 뿐 빚을 갚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기에 국가 채무 비율은 2026년 처음으로 50%를 넘겨 약 51.6%에 닿습니다. 결국 우리도 이탈리아처럼 미래 세대의 지갑을 미리 당겨 쓰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더 무서운 사실 하나, 이탈리아에겐 그래도 세계 1위 문화유산과 관광이라는 곳간이 있습니다. 한국의 곳간은 그보다 얇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정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10년의 시차가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활주로입니다. 이탈리아가 비싸게 배운 답을 우리는 베껴 적을 수 있거든요. 첫째, 연줄이 아니라 능력이 보상받는 시스템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자리가 정해질 때 청년은 떠나지 않습니다. 둘째, 세배 간 부담을 정직하게 나누는 개혁입니다. 윗세대도 조금 더 내고 아랫세대도 함께 짊어지는 구조라야 곳간이 버팁니다. 셋째, 청년이 머물 일자리와 살만한 집입니다. 떠날 이유보다 머물 이유가 한 가지만 더 많아도 흐름은 바뀝니다. 이건 누구를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낡은 구조와 그 비용을 떠안을 보통 사람들의 미래, 그 사이의 싸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이탈리아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음 영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같은 남유럽인데도 다시 일어선 나라, 스페인은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앞에 닥친 한국 연금개혁의 진짜 속살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